예,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틀째 무산이 됐습니다. 한국당의 회의장 봉쇄와 바른미래당 소속 특위위원들의 불참이 이루어지면서 또 미뤄진 건데요. 네, 여야의 대치 전국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두 분 네.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민주당과 여야 사당과 한국당은 서로 간에 이걸 얘기하면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동물국회라는 말이 또다시 등장을 할 만큼 좀 치욕스러운 상황인데 일단 지금의 국회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예. 동물국회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또 쓰고 쓰더라고요. 있는데 예. 그것도 매우 점잖은 표현 같고 야수국회가 아닌가 예.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제 이제 두 군데 특위가 시도가 됐어요. 사법개혁 특위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 일단 시동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사법개혁 특위는 일단 전체 회의는 열렸습니다. 네네. 근데 표결은 하지 못했어요. 표결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의결 종족수가 좀 미달했어요. 네네. 전체 이제 양 특위 모두 18명인데 의결 종족수가 이제 11명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1명이 안 된 것이죠. 9명이 왔죠. 네, 예. 이유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이 불참을 했고 사보임 됐는데 이제 오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장이 한 1시간 만에 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개혁 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물력을 동원해서 원천 봉쇄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김성식 두 의원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네. 아예 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당이 육탄 저지를 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이 뽑아준 대표들이 예. 그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 문화가 원래 80년대부터 보면은 거리의 정치라고 광장의 정치라는 외국 학자들이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을 얘기할 때 상당히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전쟁터 같은 그런 모습을 또다시 봤다는 것. 2012년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다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회 정치의 수준이 정말 삼류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식의 정치, 창조적이고 어떤 생산적인 정치가 아니고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당리당략적인 그런 것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의회라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서로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합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인데 결국은 막후 협상과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국민이 볼고 그리고 의회에서 기자들이 바라볼 때는 어느 정도 협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여당과 야당은 막장 드라마,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사전에 어떤 막후 협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예. 그냥 국민들한테 격돌하는 모습, 이 격돌하는 모습은 선거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우리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가 저렇게 매일 싸움질만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선진화법을 어기면서 저렇게 격돌하는 것은 국민들은 비난을 하지만 결국은 마음속으로는 또 일정 부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상당히 문제고 정치인들은 가장 큰 이슈를 던지고 그리고 투쟁하는 모습 그리고 격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차기 내년 총선을 지금 겨냥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민주주의의 현 주소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나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예. 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래도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운다고 해도 이게 본회의에서 법안이 아예 통과되는 문제와는 별개잖아요. 근데 왜 한국당에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렇게 반발하는 저지를 걸까요? 할까? 예. 일단은 여야 모두 정치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는 피해갈 수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한국당의 정치력이 더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여가 1이고 나머지 이제 야가 4인데 어쨌든 간에 이 패스트트랙 전국을 통해서 4대 1로 한국당이 포위되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한국당이 패착을 뒀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국당은 특히 이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야권에서 쟁점화시킨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선거제 개편에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서 네. 이렇게 4대1로 고립되는 포위되는 이런 구도는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당에서 사생결단식 대결 정치를 하는 걸까? 이제 오늘 장외 집회 나오기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장외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었죠. 그때 이제 장외 집회에 나선 이유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식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인사권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인사가 잘못됐다면은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한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설득력을 가질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선 것이 결국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는 2012년도에 국회에 선진화법이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 여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또 야당의 몸으로 저지 이래서 육탄전이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도입한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인데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장외 집회를 한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지금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또 검찰 개혁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상당히 의문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쟁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강경 보수 세력, 태극기 세력 또는 이제 친박 이런 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한 일종의 총선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정치적 전략으로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교수님. 정치적인 전략 맞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을 놓고 서로 누가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의 생리의 어떤 근본적인 건데 지난 12월 15일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뭐 1차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해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일정 부분 들어와서 합의하는 모습을 충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뛰쳐나가서 사실 장외 집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러 가지 이런 조항이 결국은 여당과 집권당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반론적인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뛰쳐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또 여당 민주당 쪽에서 제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보면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때 결국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한국당은 지금 제1야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교수님께서 한국당이 1이고 여야 사당이 4다. 4대 1로 하는데 왜 한국당을 이 장외투쟁에 나가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당이 그냥 뭐 군소 정당이 아니고 민주당과 대립할 수 있는 제1 보수 야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수처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법 개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당과 논의를 하면서 결국은 논의가 안 되면 나중에 표결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당 너희들은 오지 마라.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어떤 표심과도 저는 어긋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합의 정신 그리고 국민이 만들어준 여러 개의 권력 구조, 권력적인 지형 이런 것들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하나의 입법화를 만들어서 누구나 똑같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입법을 국회에서 하라는 것인데 한국당이 빠진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더 한국당을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크 협상에서 좀 설득하는 그런 모습 물론 설득해도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야당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 당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한국당이고 정당이 지난 탄핵 이후에 정당이 야당의 근성 있는 정당으로서 집권 대한 세력으로서 국민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거리에 나가서 정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리의 정치.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어떤 국회 충돌이 사실은 맨 처음에 사당이 의원총회를 한 다음에 다
과반 이상으로 통과를 시키고 추인을 하고 나서 그날 새벽이었죠. 오신환 의원이 그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그냥 사개특위에서 의견을 하면서 본인 반대표를 던졌다면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또 이제 밝혀서 이제 그때부터 사보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일이 커지게 된 건데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정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신환 의원이 밝히지 않고 예. 했다면은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근데 오신환 의원은 뭐 자기의 성격인 것 같고 밝힌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뭐 본인의 성격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뭐 정면 돌파한다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도 약간 무리수를 둔 것 같아요. 사보임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오신환 의원 한 명을 사보임 시킨 것까지는 어느 정도 그 충격파를 흡수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권은희 의원까지 이제 사보임 시키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제 중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리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어쨌든 간에 안철수계 그리고 유승민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손학규 대표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 현재 당권파 퇴진을 부르짖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이 붕괴되면은 결국은 패스트트랙이 자초될 그런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며칠 사이가 굉장히 중대 분수령이 될 텐데 당장은 지금 계속해서 밀고 나갈 그런 동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이 얘기는 낮은 자세로 좀 더 내부를 다독이겠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벌겠다. 그래서 내부를 다시 전열을 정비하겠다. 그래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동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이제 오신환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후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시작이었으니까요. 모든 예. 것이 다 오신환 의원이 뒤집어 쓴다기보다도 감당할 그런 몫이 오신환 의원한테 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명이 저는 전략적인 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사보임을 할 것이다. 지도부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무조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사당이, 여당과 야당 사당이.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바른정당계와 같이 이것을 감당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점차 이렇게 동지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러면 동조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보임을 시켜주면 그러면 또 투쟁하는 모습 보이고 그런 전략적인 정치적인 뜻이 그러니까 사보임을 끌어냈다고 일단 보시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시는 그런 거예요?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른정당계와 같이 뭐 유승민 의원계죠, 유승민 대표계랑 같이 이런 것들을 감당하자. 뭐 그런 어떤 의기적인 투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자면 지금 패스트트랙을 계속 추진해 나갈 동력이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오신환 권은희 의원 사보임 철회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대 정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간에 후퇴를 하게 되면은 설당이 없는 거죠. 예. 근데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하자니 지금 힘이 딸리는 거죠. 불신임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결코 후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밀고 나가야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밀고 나가자니 힘이 달리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계 그리고 유승민계가 어쨌든 간에 양대 기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두 계파가 사실상 힘을 합쳐서 김관영 원내대표 퇴진,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주요 당직자들이 지금 사퇴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삼아 수석 대변인, 대변인들이. 그리고 또 김수민 또 원내대변인도 사퇴를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어제 정개특위의 김동철 그리고 김성식 두 위원이 참석을 안 한 것도 사실은 어수선한 당내 상황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은 한 명의 이탈자,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탈자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탈자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학규 대표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확실히 살아야 되는데 이 리더십이 앞으로 계속 살아있을지 아니 이분들이 오히려 쫓겨날지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이제 50대 5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패스트트랙이 지금 지정될지 안 될지도 50대 50에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거죠. 바른미래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동의를 해야 딱 맞게 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이제 뭐 박근영 앵커의 말을 빌리자면 동력을 얻기 위해선 이렇게 정말 간당간당하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다시금 국민적인 좀 이해도 얻는 차원에서 더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뭐 선거자 개편안도 그렇고 공소 설치안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어떤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 목소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그 부분은 저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그런 설득할 시간을 가지면 그 여론적 향배는 저는 한국당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유리하다. 한국당이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 이것을 강행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시일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합의 시일이 이미 이제 지났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물론 뭐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지금 뭐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상당히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나 정당이라는 것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일당 뭐 하나의 대표가 끌고 가는 지금 바른정당이 아니고 여러 개의 계파가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는 정말 언제 깨질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탈당해서 공격하면 야당이 되는 겁니까? 다른 정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한 지붕, 세 가족, 두 가족 이 정도로 지금 패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것을 단일된 목소리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이번 이런 패스트트랙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네,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좀 이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로 이야기를 돌려봐서요. 예. 일단 4개 법안 자체는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전자로 된 걸 두고 한국당에서 지금 꼼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꼼수는 아니죠. 원인 제공자가 한국당이죠. 예. 그게 막아섰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한국당이 원래 물리력을 동원해서 봉쇄를 해봤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인편으로 접수를 하려면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내는데 그건 이제 원천 봉쇄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민주당 측에서 선택한 수단이 이제 팩스로 접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팩스로 접수를 시켰는데 그 팩스마저도 부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팩스로 접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처음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이 2005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2005년도에 도입이 됐다면 지금 2019년이니까 15년째고 14년 만에 된 거죠. 이걸 도입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꼼수다. 제가 볼 때 이게 꼼수가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은 형사처벌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신의 당시의 여야 그리고 당시의 집권당은 현재 한국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이 이 법안인데 지금 이거를 지키지 않고 원천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 다행이다. 왜 다행이냐면은 아무리 물리력을 동원해도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게 이 제도에 의해서 증명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된 계기가 2011년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해머가 등장하고 전기톱이 등장하고 그리고 뭐 최루탄 가스를 거기서 뭐 터뜨리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최루탄 가스를 터뜨렸던 김선동 의원이 결국 이제 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돼 가지고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예.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텐데 정말 국회가 동물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국회 법에 따라서 대화 협상을 통해서 절차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거는 정부 여당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회라는 곳이 법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그런 모범을 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갈등 해결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그걸 주먹싸움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좀 이 선진화법에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또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장 교수님 일단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그럼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동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요원하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글쎄 여러 가지 지금 뭐 최장 330 패스트트랙을 쓸 수가 있고 특히 제적 5분의 3 동의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 거기에다가 또 한국당이 반대 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이런 변수 이것이 뭐 방금 뭐 전자법안 등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도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상정하고 나중에 토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당 이제 야당과 이제 상임위에서 투표해서 이제 올라가서 본회의 자동 상정 나중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여러 가지 변수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구 병합 과정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부적인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기 때문에 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야말로 정말 그리고 내년 총선 바로 직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최장 180일까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10월경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투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의원 배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것에 가서 반대표를 당론과 반대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보면 대개 선거를 앞두고는 여당과 야당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필히 합의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 이것이 물론 찬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회의를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앞으로 상정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계속 대화 타협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치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당한테 계속 대화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안에서 패스트트랙까지 된 거고 어느 쪽에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계속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은 결국 이제 협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협상을 하려면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재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 결국은 거대 양당은 손해보는 거예요. 즉 민주당도 의석수가 줄고 한국당도 의석수가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의석수가 줄어드는 손해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개혁 입법을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개혁 입법이 검찰을 개혁하는 것. 공수처 설치 그리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걸 얻기 위해서 의석수를 손해 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이제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없다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네. 그럼 패스트트랙 태우지 말고 다시 이제 돌려와서 한국당도 앉아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패스트트랙을 태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예 협상 테이블 안 하고 예. 한국당에서는 지금 오히려 비례대표를 다 폐지하자. 그래서 의석수를 270석을 30석 줄이자. 그리고 예. 권력구조 개헌을 하자. 즉 이 얘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상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 거죠. 왜냐?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안 해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최장 330일이고 짧게는 180일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그리고 당장이라도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네. 다수당이 피해를 본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당에서의 주장은 다수당이지만 이 다른 것도 1, 2, 3중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이제 서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대화로 좀 뭔가 그 오해가 없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떤 푸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도 참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한국당 주장은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1중대, 2중대, 3중대가 결국은 민주당 편을 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뭐 일방적인 주장이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민주당의 이중대라 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유승민 계도 있고 옛날에 새누리당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뭐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고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지금 한국당 측에서 장애투쟁을 나서면서 내건 명분이 좌파 독재 그리고 또 헌법 수호 아닙니까? 근데 헌법을 수호하려면 법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국회 선진화법 안 지키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독재라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보면은 유신 독재 그리고 군부 독재인데 지금 좌파 독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인지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문제가 그게 좌파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는 게 그게 좌파의 문제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게 그게 좌파의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논리가 경강부회로 가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패스트 트랙이 저는 이렇게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정계 개편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스트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것을 이제 총선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패스트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상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총선의 주요 이슈가 돼서 이런 거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하나로 뭉쳐서 총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단일 후보를 두고 대선에서 1대1로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개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헌도 우리가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벌써 한 40년 정도 한 번도 자꾸 하나 못 바꾸고 지금까지 온 것은 국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되고 여야가 당내전에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개헌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권력구조 개편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정치 여러 가지 선거법, 공직선거 개정, 정치 개혁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는 다원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익 집단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선거법의 기본 요체인데 이런 요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서는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타협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렇게 가다 보면 현행대로 다음 총선 치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국민들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타협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강대강 대치로 가다가 내년 총선 치르고 총선 끝나면 바로 이제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것은 네. 근본적으로 여야가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언론 이런 여러 분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